네, 저는 이제 경기도 기본주택이 아직은 다 완성된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완성돼 가야 될 이제 정책인데, 그 기본주택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주택 정책이 우리 공공임대 정책의 개혁 과정에서 차지하는 그런 중요한 의의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주택 정책은 이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입주하는 그런 계층 혼합형, 서구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소셜 믹스형의 공공임대를 하자라는 것들인데, 그렇게 소셜 믹스형의 계층 혼합형 공공임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현실적으로 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3기 신도시 계획들이 좀 대대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제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어서 그 3기 신도시계획과 주택도시기금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 분양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두 개의 정책 갖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 물량, 로드맵 이런 굉장히 종합적인 플랜이 좀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뭐 보수 정부라고 그러지만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정권인데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정부의 철학적 기조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는 이제 이 주거난 때문에 이제 민심 이반에 따른 어떤 뭐 그런 혁명의 우려 뭐 이런 것까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의 하나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철학이 명확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계층에만 공급한다라는 방식으로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김영삼 정부에서는 바로 중단이 됐고,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다시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임대 정책들이 추진이 됐는데, 노무현 정부 맨 마지막에 2007년도에 111 대책에서 2017년까지 250만 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그중에서 계층혼합형의 국민임대를 100만 호 공급한다는 이제 플랜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바로 정부가 또 바뀌면서 그 정책은 또 흐지부지 이렇게 좀 된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025년까지 250만 원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계층혼합형의 평생주택을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영구임대 아파트 중심의 그런 최소한의 계층만을 상대로 하는 공급 정책들이 낙인 효과가 생겨서 서울 도심과 같은 지역, 또 경기도의 주요 도심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젊은 중산층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공공임대를 어떤 자기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지 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공임대에 있어서의 보편적 복지 철학의 입장에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같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공공임대의 어떤 철학을 보여준 것이 이 기본주택 정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기본주택은 공공임대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질적, 양적 개혁들을 요구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현재 시대적 상황 요구에 이제 딱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젊은 중산층의 경우에 있어도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구 유럽의 경우처럼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공공임대를 한번 거쳐서 한 5년, 10년 살다가 한 40대, 50대쯤 되게 되면 집을 이제 그때 사게 되는, 아마 이런 패턴이 우리나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젊은 중산층에서도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데 공공임대주택들이 중요한 그런 하나의 선택지의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딱 맞는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그 기본주택 정책이 제시를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게 뒷받침되려면 공공임대를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3기 신도시나 또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기로 한 것들을 이제 이런 기본주택,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어떤 시범 사업을 하다가 끝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제 이런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이제 많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이제 강의 주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취약계층용도 부족한데 왜 중산층까지 하는 걸 하냐? 이게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를 공급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 내용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중산층도 들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가 중요합니다. 중산층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역세권이 아닌 그런 지금처럼 이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를 짓는, 그러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주로 서울의 외곽인 강서나 노원 뭐 이런 데 공공임대를 짓고 있고, 신도시에서도 대부분 이제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다가 공공임대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중산층이 선택할 가능성이 적고, 지금처럼 성약갑처럼 만드는 그런 공공임대가 아니라 외관 디자인들을 이제 상당히 개혁하는 그런 방식이 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임대료를 이제 보조하는 정책들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이제 입주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먼저 뭐 도시 외곽의 입지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 3기 신도시 정책은 대부분 지금 공공임대를 외곽 쪽으로 많이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역세권에다가 이제 공공임대를 배치하고,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뭐 400%, 500%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을 하더라도 역세권에 배치를 하면 보통 이제 일본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공임대에 입주를 할 때 차를 갖고 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 뭐 특별히 장애인이라든가 뭐 아동이 있다든가 이런 거 경우를 빼놓고서는 차량을 갖고 들어오지 않는 걸로 해서, 만일 차를 가지면 퇴거하는 걸 조건으로 하게 되면 역세권에서는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차량 없이도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역세권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형에 있어서도 요게 이제 뭐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제 뭐 비엔나를 방문해서 서구 유럽에서 가장 공공임대 정책이 잘 되고 있다, 주거가 가장 안정적이어서 10년 동안 계속 세계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데가 비엔나인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주거 정책이 이제 이런 공공임대 정책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그 비엔나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런 공공임대 정책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외관 디자인들이 상당히 특색 있게 되어 있고, 그 공공임대 정책들을 하나씩 할 때마다 설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특색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공임대의 경우에 하나씩 다 이렇게 설계 공모를 해서 특색 있게 그 외관 디자인들을 갖추는 그런 방식들을 하자는 것이고, 서울의 강일지구와 북부간선도로 해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편적 방식으로 하자라는 이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서구 유럽의 공공임대를 가보면 1층에는 주거가 없고, 1층은 대부분 뭐 커뮤니티 시설들을 갖추고 있거나 뭐 운동시설들을 갖추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질 않아서 그렇게 되면 중산층이 이제 선호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건축, 뭐 커뮤니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온 게 쏜벤트 피어텔이라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 사례였는데요. 거기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기 위해서 뭐 벽체 같은 걸 이동식으로 만든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설계들을 통해 가지고 중산층의 선호에 맞추면서도 임대료를 좀 낮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뭐 1920년대에 지어진 것인데, 이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영구 임대 이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재건축 또는 리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면서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임대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되죠. 아까 이제 입지를 그 역세권으로 하게 되면 택지비가 많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거 커뮤니티 시설을 개선하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갈 텐데, 그럼 보통 이제 제곱미터당 유럽 같은 경우는 8유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취약계층은 물론 이제 작은 평수를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료가 상당히 이제 비싸지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대부분 이제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임대를 보존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말에 이제 국민임대주택을 계층혼합형 정책으로 추진한다 했었고, 실제 그때는 6분위까지 이제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거로 했었고, 서울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임대를 중산층용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걸 다시 1분위에서 4분위의 저소득층용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다시 저소득층용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그 정책을 피니까 영구 임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그 국민 임대로 많이 이주를 시켰는데, 그 이주하신 분들이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영구 임대 아파트로 보내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 임대와 같은 이제 계층혼합형 공공 임대를 이제 지금은 뭐 저소득층용으로 다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좀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었고, 그때 그래서 임대료 차등화를 위한 이제 그런 입법들이 추진됐는데, 그때 그 입법을 추진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여당 대표이신 이낙연 의원이 이제 그 임대주택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인데, 지금 공공임대는 전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이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것은 이제 불용액, 이호라는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를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80조를 조성했는데 그중에 36조, 45%를 그냥 안 쓰고 넘긴다는 거죠. 안 쓰고 왜 넘기느냐? 시중은행은 이제 지급 준비율을 한 7% 정도를 이제 보관하죠. 찾아갈 거에 대비해서. 근데 기재부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청약저축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30~40% 정도를 이제 쓰지 않고 계속 남겨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나타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현상들을 우려를 하면서 돈을 쓰지 않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과연 한 40% 돈들을 안 쓰고 계속 넘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 주택도시기금들을 써서 불효경을 적어도 뭐 일반 시중은행처럼 7% 수준은 아니더라도 한 10에서 15%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과감하게 공공임대 정책에 사용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뭐 이 부분이 좀 개선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 불용액이 한 36조 정도 계속 하고 있어서, 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공공임대에 쓸 돈이 36조 있다 얘기한 것들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그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지원되는 비중이 2015년도의 경우엔 불과 6%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주택도시기금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가장 핵심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공임대주택에 지원되는 비중은 사실 이렇게 높지가 않다 이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을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에 쓰다 보니까, 특히 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한테 뭐 대출을 해준다, 전세 대출을 하는데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빚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역대 정부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좀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에 집중하도록, 적어도 뭐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사용에 관한 기준 같은 것들을 개혁을 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출한다면 그 지출 금액의 뭐 적어도 절반은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데 쓰자, 다른 용도들을 좀 이렇게 일정하게 제한하는, 뭐 매 정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필 때마다 주택도시기금을 갖다가 계속 써버리면은 실제 본래의 목적에는 별로 못 쓰고 다른 부분들에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도 경우에 한 7,090억 정도여서 전체 80조 조성한 거에 한 1%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좀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2020년에 한 2조 정도였고 2021년에 3조 정도였는데, 공공임대주택이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에 한 3조 정도라는 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공공임대가 많은 그런 서구의 대도시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뭐 특수 목적세를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공임대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서부터 이게 좀 철학이 부재하다 보니까 정부 재정을 최소한으로 하고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 채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인데, 좀 더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많이 투자를 해서 이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경기도에서는 이제 분양형, 기본주택 분양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례들을 한번 좀 보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그 영국과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토지를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탁을 이제 합니다. 그 비영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참여를 해서 토지를 이제 신탁해서 가지고 있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진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미국 버몬트주의 벌링턴시에 있는 챔플레인 하우징 트러스트인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40%는 이제 임대로, 60%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할 때 있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분양가격과 토지 임대료를 주변 시세대로 책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택 구입자의 소득 능력을 고려를 해서 그 소득 능력에 맞게 그 분양 가격과 그 다음에 토지 임대료를 이제 그렇게 정한다. 적어도 그 사람의 소득 대비 20에서 25%를 넘지 않게 토지 임대료를 책정한다. 뭐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시세 차익을 보장한다는 거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임대하고 달라서 결국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지금 이제 너무 그 주택 가격이 비싸서 현재의 그런 시장에서 젊은 중산층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한다는 것인데, 근데 만일 이게 공공임대와 똑같이 환매를 하는데 전혀 시세 차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CHT의 경우에 있어서도 25%의 시세 차익들은 이제 그 주택 구입자에게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환매를 하진 않고 있는데 재판매를 할 때 시세 차익의 75%를 반드시 CHT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싱가포르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대적으로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격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뒤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가격을 책정을 하고 대부분 이제 민간 아파트의 한 55% 수준에서 분양가격을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징은 이제 환매 조건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년 동안의 의무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팔 수가 있는데, 팔 때는 이제 반드시 이 분양 주체였던 공공에게, 주택개발청에게 팔도록 하는데, 여기서도 한 10에서 25%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정책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이제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은 이제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임대부인데 분양형이 아니라 조합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최초의 조합은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 정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출연하게 되게 되면 그 조합원들에게 이제 그 암스테르담시가 저렴하게 빌려주는 그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져서 그 조합원들에게 뭐 101호, 102호 뭐 이 부분들을 이제 뭐 10년, 20년 동안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그런 방식의 것들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분양형만이 아니라 이런 조합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성공하게 한 요건으로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제 분양 자격은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로 무주택자에게 한다는 것이고,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가 아니라 분양자들의, 수분양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싱가포르를 이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R이라는 건 룸이요. 방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있는데, 2개짜리는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이 주로 하는 것이고 5개짜리는 중산층들이 하는 것인데, 주택 가격이 이제 뭐 13만 1,000불, 42만 9천 불 정도 되고, 이건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데,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월 할부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모기지죠,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데, 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것들이 195불 정도 되게, 방이 2개일 때는, 방이 5개일 때는 1,639불 정도 되게 해서 월 소득 대비 이 모기지로 갚아야 될 돈의 비중이 10%, 취약계층은, 중산층은 한 24% 정도 이렇게 되도록 해서 그 분양 가격을 그 시세대로, 감정대로 받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소득계층을 특정하고 그 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그 모기지의 원금과 이자의 부분들이 전체 자기 소득에서
취약계층은 10%, 그다음에 중산층의 경우는 한 24%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분양 가격을 맞추는 정책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한다면 뭐 분양 가격은 당연히 이제 좀 시세의 한 50% 정도 그렇게 이하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고, 토지 임대료는 그 월소득들을 감안을 해서 그 월소득의 한 20%가 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익군점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이 표현은 뭐 사실 이제 지금 국토부 장관하는 그 변창흠 그 장관이 교수 시절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결국 시세 차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적어도 한 25%, 10에서 25% 정도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제가 여기 산식을 좀 만들었습니다만, 여기 시세에서 분양 가격을 뺀 거, 요게 시세 차익이 될 텐데, 요걸 거주 의무 기간별로 퍼센트를 두자는 거죠. 만일 5%, 1년에 5%씩 한다 그러면 싱가포르처럼 5년 의무 거주를 하고 요걸 환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5%의 시세 차익을 보장을 하는 거죠. 만일 그 뒤에 더 길게 거주를 한다 그러게 되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보장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길게 한다 그러게 되면 이제 상당한 시세 차익들을 대부분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의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지금도 이제 강남에 2개 단지가 시범 사업으로 지구로 돼 있어 더 이상 늘어나질 않으니까 이걸 선택하기가 어렵게 돼요.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이 패턴의 주택을 선택한 사람은 계속 이 패턴의 주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시범 사업으로만 존재한다 그러게 되면 이걸 보편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급하려는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먼저 이제 공공주택지에는 공공분할 비율 중에서 적어도 이제 25%를 만약에 공공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 토지 임대를 분양한다, 이런 식의 좀 의무 비율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주택종합계획을 세울 때도 토지 임대부 분양 계획들을 일정 정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만, 이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지원 대상으로 해야만, 그 일정한 지원을 받아야만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뒤에 부분은 이제 일본인데, 우리도 이제 일본의 집합권법을 갖고 왔는데, 우리 법제에 하게 되면 전유 부분을 취득한 사람이 대지권을 그냥 무상으로, 그 주물에 따른 종된 권리로 대지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법제를 고치지 않고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수분양자들이 공공이 토지를 계속 보유하지 못하고 수분양자들이 그 토지를 그 전유 부분을 취득할 때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그런 식의 우리가 법제로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특별법을 만들 때 고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주택을 뭐 많은 분들은 지금 뭐 국민임대, 영구임대, 뭐 행복주택 이런 굉장히 공공임대의 그 유형들이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기본주택이란 또 새로운 유형을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의 또 유형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렇게 쪼개기식의 취약계층용의 아주 기초, 국민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 저소득층 1에서 4분위에 있어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젊은 중산층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쪼개기식으로 만들어 오는 이 공공임대 정책, 이렇게 공공임대 정책을 하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계층별로 쪼개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계층 혼합형의 이제 공공임대 정책을 추진하는 거다. 아마 대통령이 얘기하신 평생주택도 이런 취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계층 혼합의 공공임대라는 걸 좀 명확히 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걸맞게 중산층들의 선호에 맞는, 또 취약계층들이 소외되지 않게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그런 임대료 보조 정책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해서 간다면은 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신도시계획, 좀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재정, 그다음에 뭐 로드맵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기본주택에 대한 종합 플랜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좀 뭐 경기도 차원에서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